서울 강남 어느 고급 저택 다락방. 저는 먼지 쌓인 낡은 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 집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상자였습니다. 무거운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뭔가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수십 통이 넘는 편지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에게, 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소인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1988년 12월 25일. 제가 2살 때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다른 편지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매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같은 날짜에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제 생일뿐만 아니라 졸업식, 입학식 등 중요한 날이면 편지가 왔습니다. 38년간 누군가 이 편지들을 보냈던 겁니다. 저는 가장 오래된 편지 한 통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우리 민우야, 엄마야. 오늘은 너의 2번째 생일인데 엄마는 네 곁에 없구나. 너 딸기잼 빵 참 좋아했지? 네가 칭얼거릴 때마다 딸기잼 빵 주면 까르르 웃었잖아. 미안해, 우리 민우야. 편지를 읽는 동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편지에는 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편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편지를 놓칠 뻔했습니다. 딸기잼을 바른 빵. 그 단어를 본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딸기잼 빵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딸기잼을 바른 빵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왜 좋아하는지는 몰랐지만 그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다른 편지들을 펼쳐봤습니다. 가장 최근 편지였습니다. 민우야, 38살이 됐겠구나. 엄마는 이제 환갑을 넘겼단다.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내 얼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편지들을 한 통도 받지 못한 걸까요? 왜 38년 동안 다락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양부모님은 왜 이 편지들을 제게 주지 않았던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다시 한 통 한 통 세어봤습니다. 100통. 정확히 100통의 편지가 다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38살 김민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개신 쪽으로 크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게 친엄마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친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정리하다가 다락에서 발견한 편지 100통. 그 편지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38년간 숨겨진 엄마의 사랑. 그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6년 겨울 서울의 작은 입양기관. 24살의 젊은 여자가 갓 돌이된 아들을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제 친엄마 김영희였습니다. 엄마는 세탁소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월세는 밀렸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입양기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좋은 집입니다. 회사 사장님 부부인데요. 민우가 행복하게 클 겁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더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옷깃 안쪽에 작은 쪽지를 살짝 집어넣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네가 좋아하던 딸기잼 빵 기억할게. 엄마는 제 볼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저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엄마가 우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만 낯선 사람 품에 안겨 칭얼거렸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강남의 고급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저택 정문 앞에 멈췄고 양부모님이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양아버지는 37살 중견기업의 젊은 사장이었습니다. 양어머니는 29살 아직 신혼의 여운이 남아있는 나이였습니다. 양아버지가 저를 안아들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야. 민우야, 잘 왔다. 하지만 양어머니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냉담했습니다. 차 안에서 양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정말 1억이에요? 내가 낳지도 않은 애를 어떻게 키우라고. 양아버지가 달래듯 대답했습니다. 여보, 회사 후계자가 필요하잖아. 의사가 당신 불임이라고 했잖소. 양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내가 키우진 않을 거예요. 유모 쓰세요. 그날부터 저는 유모 손에서 자랐습니다. 양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젖병도 기저귀도 재우는 것도 전부 유모 몫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양어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불임 진단을 받았던 여자가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진 겁니다. 양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야. 진짜 우리 핏줄이야. 양어머니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내 아이. 그해 겨울 친아들 서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2살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양어머니는 서준이만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서 멀거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유모 아줌마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이제 동생 생겼네요. 형이 되셨어요. 하지만 저는 형이 된 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태어난 뒤 양부모님의 관심은 온통 서준이에게만 쏠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에 같이 사는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이가 2살 되던 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양어머니는 서준이를 데리고 2층 거실에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양어머니는 잠깐 한눈을 팔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서준이가 계단 쪽으로 아장아장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계단을 내딛는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쿵쿵. 작은 몸이 계단을 굴러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이어진 비명. 서준아. 양어머니가 서준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리뼈가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평생 걷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하셔야 할 겁니다. 양어머니는 자책했습니다. 자기가 한눈판 사이에 서준이가 다쳤다고 자기 잘못이라고 울며 괴로워했습니다. 양부모님은 그날부터 서준이 치료에만 매달렸습니다. 수술비만 수천만 원. 재활치료는 매일 3시간씩. 양어머니는 24시간 서준이만 돌봤습니다. 저는 그때 4살이었습니다. 완전히 방치됐습니다. 유모는 여전히 저를 돌봤지만 그건 일이었을 뿐입니다. 밥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하지만 저에게 말을 걸어주거나 안아주거나 놀아주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놀았습니다. 양부모님은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서 혼자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정부 수진 아줌마가 청소를 마치고 지나가다가 저를 봤습니다. 수진 아줌마는 그해 20살 양부모 집에 막 들어온 젊은 가정부였습니다. 수진 아줌마가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도련님, 혼자서 놀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수진 아줌마를 봤습니다. 수진 아줌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도련님 참 착하네요. 혼자서도 잘 놀고. 그 말에 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 아줌마는 그날부터 저를 챙겨줬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제 방에 들러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말을 걸어주고 가끔 간식을 몰래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수진 아줌마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살의 교통사고로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진 아줌마는 저를 보면 자기 아들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저를 친아들처럼 챙겨줬다고 했습니다. 제가 6살 되던 해,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제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걸요. 양어머니가 저를 안아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 서준이한테는 뽀뽀하고 안아주면서 저한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 어린 나이지만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양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저에게 말도 걸지 않던 양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양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우야, 이리 와봐.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양아버지가 저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민우야, 너 우리가 진짜 부모 아닌 거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제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니를 입양해줬어. 입양이 뭔지 알아? 우리 은혜로 네가 사는 거야.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양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은혜 갚아야 해. 알겠지?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날부터 저는 은혜를 갚아야 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6살부터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 38년을 지배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6살부터 은혜를 갚아야 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잤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양부모님께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준이는 계속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했지만 양부모님의 사랑은 넘쳤습니다. 양어머니는 서준이 손을 잡고 매일 병원에 갔고 양아버지는 퇴근하면 서준이를 안아주고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부럽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입양된 아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요. 세월이 흘러 2004년이 됐습니다. 저는 18살이 됐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건물을 설계하고 공간을 상상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건축학과에 가서 건축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양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건축학과 가고 싶어요. 양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경영학과가. 서준이는 회사 물려받을 수 없으니까 네가 형으로서 동생 지켜줘야지.
그 한마디에 제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 저도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제 인생 첫 번째 선택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대학 2학년이 되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휠체어에 태워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서준이는 그때 18살이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밝은 성격을 가진 아이로 자랐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나 때문에 힘들지? 저는 깜짝 놀라 서준이를 봤습니다. 서준이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준이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준아, 형은 네가 있어서 행복해. 진짜야. 형은 너를 지켜줄 수 있어서 기뻐.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 진심이었습니다. 서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동생이 잘못한 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이 제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12년 제가 26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양아버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다른 회사는 지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봄 저는 회사 동료 한 명과 가까워졌습니다.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설렜고 점심시간이 기다려졌고 퇴근 후 지은이와 함께 걷는 거리가 따뜻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양아버지께 지은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헤어져. 네가 결혼하면 서준이는 누가 돌봐. 내일까지 헤어지지 않으면 회사에서 내보낼 거야. 저는 그날 밤 지은이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제대로 쳐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를 만났지만 저는 아무 설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동생을 지켜야 한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지은이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돌아섰습니다. 왜 저는 그때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저는 제 인생을 선택하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26살의 사랑도 포기했습니다. 제 인생 두 번째 선택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2014년 제가 28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양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야, 네 이름으로 법인 하나 만들어야겠다. 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법인 설립 동의서, 대표이사 등록 서류, 인감증명서.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법인 대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아버지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계약도, 거래도, 직원 채용도. 저는 그저 한 달에 한 번 서류 뭉치에 도장만 찍었습니다. 2016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편물 하나가 집으로 왔습니다. 은행 대출 승인 통지서. 대출액 1억 원. 대출자 명의는 김민우. 저는 깜짝 놀라 양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제 이름으로 대출이. 양아버지가 서류를 휙 집어들었습니다. 아, 그거? 법인 운영 자금이야. 회사가 조금 어려워서. 걱정 마. 곧 갚을 거니까.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억이면 큰 돈인데 곧 갚는다는데 뭘 더 물어보겠습니까? 그 뒤로 두세 번 정도 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양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양아버지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야. 곧 갚을 거니까 걱정 마. 하지만 한 번도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제가 33살이 됐을 때 저는 우연히 법인 회계 내역을 보게 됐습니다. 갚아야 할 빚은 5억이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양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계속 대출을 받아왔다는 걸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양아버지를 찾아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따지면 뭐가 달라지나요? 어차피 저는 은혜를 갚아야 하는 사람인데, 어차피 서준이를 위해 사는 인생인데, 저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사 승진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들이 모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12년째 대리였습니다. 점심시간 동기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야, 일은 네가 제일 잘하는데 왜 자꾸 승진해서 빠지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제 승진을 막았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또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저는 38살이 됐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언제까지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걸까? 제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에 벌어질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퇴근해서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민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부모님께서 조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 안도감, 죄책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양부모님 친척들이 몇 명 왔지만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는 휠체어에 앉아 울었습니다. 형, 이제 우리 어떡해? 저는 서준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 살 수 있어. 3일장이 끝나고 친척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집에는 저와 서준이 그리고 가정부 수진 아줌마만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 밑에 낡은 봉투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에게. 소인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2살 때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다른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매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제 생일마다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38년간 누군가 저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가장 오래된 편지를 펼쳤습니다. 우리 민우야, 엄마야. 오늘은 너의 2번째 생일인데 엄마는 네 곁에 없구나. 너 딸기잼 빵 참 좋아했지? 미안해, 우리 민우야. 저는 더 많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제가 12살 때 보낸 편지. 민우야, 중학생이 됐겠구나. 엄마는 네 또래 아이들 교복 다릴 때마다 늘 너를 생각해.
제가 24살 때 보낸 편지. 민우야, 건강하게만 살아줘. 엄마가 일하는 세탁소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123번지야. 햇살 세탁소. 언젠가 네가 엄마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8년간 엄마는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편지들을 한 통도 받지 못한 걸까요?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 아줌마가 들어왔습니다. 수진 아줌마는 흩어진 편지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도련님, 죄송해요. 사실 저는 매년 크리스마스에 도련님한테 우편물이 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양부모님이 서재로 가져가시고 어디다가 두신지는 몰랐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8년간 단 한 통도 빠짐없이 전부 숨겼다는 겁니다.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김민우 씨 명의 법인 대출 5억 2천만 원, 현재 3개월 연체 중입니다. 상환 계획 없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억? 제 명의로? 저는 다시 서재로 달려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서랍 안쪽 깊은 곳에서 발견된 건 채무계약서, 대출증서, 법인 통장 내역.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액 5억 2천만 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도 숨기고 빚도 만들고 38년간 저를 이용했던 겁니다. 저는 서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서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인생 살자. 나도 내 인생 살고 너도 너 인생 살아. 형, 나도 이제 혼자 살 수 있어. 수진 아줌마도 계시고. 늘 형한테 미안했어. 가봐, 형. 진짜 엄마 찾아가. 저는 그날 밤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올해 보낸 편지였습니다. 민우야, 38이 됐겠구나. 엄마 이제 환갑이 지나버렸단다.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내 얼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혹시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되면 엄마를 찾아와 줄래?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지들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편지에 적혀져 있던 주소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골목 안쪽 낡은 건물들 사이 햇살 세탁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8년 만에 엄마를 만나는 겁니다. 저는 세탁소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에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부로 폐업합니다. 불과 2달 전에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저는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지만 역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옆 가게로 가서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옆에 세탁소 주인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떡볶이 가게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문 닫으시더니 어디로 가신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8년을 기다렸는데, 38년간 숨겨진 편지를 찾았는데, 드디어 엄마 주소를 알았는데, 엄마는 없었습니다. 저는 폐업한 세탁소 문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편지를 손에 꼭 쥐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8년간 엄마는 저를 기다렸습니다. 매년 편지를 썼습니다.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찾을 거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엄마,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찾을게요. 저는 그날부터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청에 갔습니다.
주민등록 열람 신청을 했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차가운 대답만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세탁소 근처 떡볶이 가게 사장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혹시 엄마에 대해 기억나는 게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그분 참 착하셨어요. 가끔 애들 데리고 어디 봉사 다니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애들을 데리고 봉사를 다닌다고요? 어디일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지만 엄마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채무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만들어진 대출이라면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재에 보관된 채무 서류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의 희망이 보였지만 엄마를 찾는 일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편지들을 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엄마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요? 38년간 저는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양부모를 위해, 서준이를 위해.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스케치북이 나왔습니다. 18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렸던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그렸던 건물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새 연필을 꺼내서 18년 만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 하나하나를 그을 때마다 뭔가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 그림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함께요.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봉사활동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햇살 보육원 벽화 봉사자 모집. 햇살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세탁소 이름과 같았거든요. 그냥 우연이겠지만 왠지 모르게 끌렸습니다. 저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햇살 보육원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니 원장 선생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벽화를 정말 기다리고 있다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원장 선생님을 따라 복도를 지나가는데 벽에 게시판이 보였습니다. 공지사항, 봉사자 명단,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게시판 한쪽에 손글씨로 쓴 공지가 있었는데 그 글씨체가 낯익었습니다. 12월 20일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봉투의 글씨와 게시판 글씨를 비교했습니다. 두 글씨의 특징이 모두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8년이 지났는데 글씨체가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간절해서 비슷해 보이는 걸까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게시판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글씨 쓰신 선생님 혹시 언제 오시나요? 아, 김영애 선생님은 우리 보육원 봉사자이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아이들 돌봐주시죠. 내일도 오실 거예요. 엄마 이름이 김영희였습니다. 하지만 김영희는 흔한 이름입니다. 혹시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면 어떡하죠?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면 어떡하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혹시 이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8년을 찾아 헤맸는데 내일이면 엄마를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까요? 손에 편지를 꼭 쥐고 저는 밤새 편지를 읽었습니다. 엄마가 쓴 글씨체를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게시판에서 본 그 글씨와 정말 같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간절해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내일 아침 10시. 그때가 되면 알 수 있겠죠. 38년 만에 엄마를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실망하게 될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햇살 보육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편지 100통이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뛰었습니다.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0분, 9시 55분, 그리고 10시 정각. 낡은 정문이 열리며 한 여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조금 굽은 등.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듯한 손에는 아이들을 위한 간식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익숙한 것이 보였습니다. 봉투 사이로 살짝 삐져나온 딸기잼 빵. 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8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인데 왜일까요?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분이 나의 엄마라는 것을요. 엄마가 원장 선생님과 웃으며 인사를 나눌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엄마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제 목소리에 엄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했을 그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엄마에게 편지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의 시선이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에 머물렀습니다. 1988년, 1990년, 2024년. 엄마가 한 해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간 자신의 필적을 확인한 순간 엄마의 손에 들려있던 간식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 엄마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엄마 아들, 민우요. 그 순간 엄마는 입을 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들이 눈송이처럼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민우야. 우리 민우. 내 강아지. 정말 너니? 38년의 시간이 단 한 번의 포옹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엄마의 품에선 오래된 세탁소의 비누 향기와 따뜻한 햇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엄마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아이처럼 꺼욱꺼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편지 한 통도 못 받았어요. 양부모님이 다락방에 숨겼대요.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나버린 줄 알고. 엄마는 여윈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민우야. 찾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엄마를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가정부 수진 아줌마는 양아버지가 제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했던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3개월간의 사투 끝에 법원은 채무 전액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5억 2천만 원이라는 족쇄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40살의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되었습니다. 18년 전 양아버지의 강요로 포기해야 했던 건축가의 꿈.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건축 설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설계 작품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엄마와 제가 다시 만난 이곳, 햇살 보육원의 새 건물입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따뜻한 볕이 구석구석 드는 그런 집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제 39번째 생일입니다. 양부모님의 집이 아닌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미역국 앞에 앉았습니다. 민우야, 생일 축하해. 소원 빌어야지. 엄마가 불러주는 생일 축하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38년을 돌아온 이 길 끝에 제가 빈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꼭 우리 엄마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자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38년 전 잃어버렸던 제 인생의 조각들이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은혜를 갚기 위해 사는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김영희 씨의 아들 김민우입니다. 지금까지 38년간 숨겨진 편지 100통과 그 뒤에 숨겨진 기적 같은 재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소중한 꿈이나 사람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민우 씨가 40세에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우 씨와 어머니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